지난 이틀 동안에 나타난 가장 긍정적인 상황이 미국 국채 수익률, 특히 연준의 통화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틀 동안에 거의 50bp 정도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빠지는 거 되게 기록적인 일이라면서요? 기록적입니다. 실제 뭐 여러 한번 들어보시긴 했었겠지만은 1985년 이후에 이랬던 사례가 한 4번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4번이 어떤 사례였느냐? 좀 암울하긴 하지만 87년에 블랙 먼데이 때였고요. 그리고 이제 89년도에 블랙 먼데이 이후에 약간의 이제 미니 크래시가 발생했던 때, 그리고 2001년에 911, 그러니까 9.11 테러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08년에 리먼 사태. 아유, 너무 센데요, 비교군이.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네, 간밤에 참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를 뒤흔들 수 있는 뉴스들, 특히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소식이 아주 충격적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증시연구소 미래에셋 김석환 리서치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길게 이청환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와 대화 나눴는데 이게 토종 행동주의 펀드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 정도로 난 건 거의 1호 아닌가요? 그렇죠. 뭐 여러 도전들이 있긴 했었지만은 유의미한 성과들 좀 나타내고 있는 거는 요 근래 들어서 많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행동주의 펀드 이러면 뭐 우리 소버린 뭐 이런 그쵸. 외국 회사만 생각했는데 이것도 참 달라진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나저나 증시 개장하기 전에 주말에 실리콘밸리 뱅크, 이 은행 이름이 그냥 실리콘밸리 맞습니다. 뱅크잖아요. 파산 소식이 있었는데 이 상황부터 좀 전해주세요.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요.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좀, 일주일도 아니고요. 불과 한 3, 4일 사이에 많은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좀 들리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실리콘밸리니까, 실리콘밸리는 뭐 대표적으로 뭐 IT라든지 테크 기업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역시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이 은행은 벤처나 스타트업, IT, 뭐 테크 이런 기업들의 중심으로 고객을 좀 두고 있고, 이런 기업들의 뭐 자금도 대출해주고 예금을 받고 있는 은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지난주 후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정도일 것 같고요. 목요일 정도에 우리가 예금 인출이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매각을 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근데 그리고 그 손실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 증자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증자가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발빠르게 이제 주말로 넘어가는 사이에 파산까지 이제 가게 됐고, 이제 여기에 재무부와 연준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사태가 지금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은 이제 미국도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금을 예치한 고객이나 기업들의 예금을 전액 다 보장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나 재무부와 같은 곳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꽤 이 자금 중개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가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또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흔히 전염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 전염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좀 급하게 빠졌던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야간 선물 지수는 소폭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미국 정부의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일단 다른 곳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장 초반에 좀 견고하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내 예금을 빼가겠다 이렇게 줄을 서면서 이 내줄 돈이 부족해졌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내다 팔았는데, 내다 판 자산이 대부분 채권, 특히 국채였거든요. 이걸 손해 많이 보고 내다 팔았다, 이 소식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욱 불안해졌고, 그래서 여기 자본 확충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는 건데, 뭐 줄 서서 돈 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이 하루 사이에 한 50조 원 돈,
이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요, 네. 그 위원님, 이게 은행 파산이라는 거를 네. 우리도 과거에 위기 때 이럴 때 그렇죠. 봤습니다만 말씀하신 게 고객들이 내 돈 내놓으시오 하고 줄 선 게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네. 현지 시간 10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파산 소식을 접한 게 13일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무슨 은행이 이렇게 수백조 원 있는 은행이 파산을 이렇게 쉽게 합니까? 그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자산 규모로만 따지면 미국 내 16위 은행이에요. 미국의 은행이 한 5천 개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중에 16등이면은 되게 우등생 꽤 아니에요? 높죠. 이제 네. 꽤 높은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의 금융 산업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이 대형 은행과 또는 그 대형 은행 미만에 있는 은행들한테, 특히 뭐 중소은행이나 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 규제에 대한 정도가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2017년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그 특히 중소은행들에 대한 규제 정도를 좀 많이 완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또 얘기도 좀 있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다시 한번 좀 언론으로 좀 돌아가 보면 어찌됐건 이게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 같은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전염되는 걸 좀 막기 위한 조치를 좀 발빠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이 지난 한 주 동안 실리콘밸리 은행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가상화폐에 대한 변동성도 꽤 높은 상황에 있는데, 그 가상화폐 전문 거래 은행들, 특히 뭐 실버게이트라든지,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 다음에 시그니처 은행이라고 한 것도 있는데, 네, 오늘 새벽에 속보가 오늘 나왔죠. 새벽에 여기도 역시 파산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은행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금융산업으로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그 시스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되게 고강도로 좀 직접적인 개입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더 큰 확산을 막기 네. 위해서 개입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예보가 개입을 해서 문을 닫게 하고 자산을 흡수해서 이 상황을 처리하려고 한다. 근데 그 연쇄도산 확산 가능성이 어젯밤까지는 굉장히 우려가 컸거든요. 근데 미국 재무부도 왔다 네. 갔다 하는 게 네, 불과 10시간 전에는 여기 구제금융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여기에서 예금자 보증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것들도 100% 내주겠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 재무부도 선을 긋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예금자,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기금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지, 새로운 뭐 자금을 투입을 한다던가 또는 납세자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건 좀 약간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좀 선을 긋고 있는 부분은 좀 명확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제금융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제금융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그러니까 위험을 선호하는 뭐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자들도 대부분 다 이제 보전을 해줘야 그게 구제금융인 건데, 이거는 예금자만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계좌당 대략 한 25만 달러까지 보호가 되는 건데, 일단은 그 이상까지도 네.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향후에 나올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좀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부분도 이슈가 좀 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위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구제금융인 듯 구제금융 아닌 구제금융 같은 너,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주주랑 채권자까지는 커버하지 않지만 예금자들의 예금은 보호해서 나눠주겠다. 네. 이 조치가 왜 나왔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25만 불까지만 보호하는데 여기에 돈을 집어넣은 대부분의 그 예금자들, 개인이 아니고요. 그 전 세계 벤처들입니다. 맞습니다. 11개 나라에서 여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어서 전 세계 벤처들이 돈을 맡겼으니 당연히 이 돈보다 더 큰 돈이 그 예치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실리콘밸리 뱅크 이 여파가 우리한테 어떻게 미칠 거냐. 우리 금융당국도 지난 그 주말에 긴급 회의를 열었단 말이에요. 일단 영향은 제한적. 항상 메시지는 비슷한데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일단은 그 미국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당장의 단기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저 역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러면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면 앞서 이제 뭐 전 세계 11개 국가의 벤처,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들이 이 은행에 예금을 상당한 규모로 많이 해놨는데 그럼 그 기업들이 예금 인출을 계속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왜 그럼 예금을 인출을 했었을까? 실제 벤처나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력을 보고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 지난 2, 3년 동안은 그게 상당히 원활했었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에 보면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자금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좀 빡빡해진 상황인 거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보유할 수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 현에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경영상의 환경이 계속 좀 빡빡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지난 이틀 동안에 나타난 가장 긍정적인 상황이 미국 국채 수익률, 특히 연준의 통화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틀 동안에 거의 50bp 정도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빠지는 거 되게 기록적인 일이라면서요? 기록적입니다. 실제 뭐 여러 한번 들어보시긴 했었겠지만은 1985년 이후에 이랬던 사례가 한 4번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4번이 어떤 사례였느냐? 좀 암울하긴 하지만 87년에 블랙 먼데이 때였고요. 그리고 이제 89년도에 블랙 먼데이 이후에 약간의 이제 미니 크래시가 발생했던 때, 그리고 2001년에 911 그러니까 9.11 테러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08년에 리먼 사태. 너무 센데요, 비교군이.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준해서 시장이 놀랐다 이런 시장이 얘기잖아요.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전 여기에서 좀 한 가지,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지금 국채 시장 같은 경우 약간 노이즈가 좀 많이 끼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채 금리가 연준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노이즈가 최근에 좀 많이 끼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달러는 좀 많이 좀 안정된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서 이게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주말 사이에 뭐 정부나 재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달러 움직임은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우리 환율은 네,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 이게 만약에 좀 더 누적되고 좀 더 다른 사태들이 중첩되는 현상들이 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달러의 움직임이 좀 더 예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더 보실 때 뭐 국채 금리의 움직임도 중요하긴 하지만 달러의 움직임에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태들이 당장은 좀 무마되긴 했지만 미국 경기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국채 값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소의 양쪽에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지고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데 즉 간밤의 상황을 종합하면 시장 참가자들이 그만큼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채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그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은행이 파산한 과정을 보면 이 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 안전자산에 너무 몰려 있어서 불안전해졌습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이제 예금을 받게 되면 그 예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과정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일 거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예금을 활용을 해서 미 국채나 모기지 채권이나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예금이 많이 몰렸던 시점이 그러니까 불과 한 2년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상당히 때네요. 저금리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고평가가 높았을 때였고 지금은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그냥 장부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 투자나 뭐 투자를 했는데 1,000원에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지금 9,000원에 되어 있으면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이는 건데 이거를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했던 게 손실을 확정시킨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에 샀던 채권을 그냥 장부상으로도 이미 가치가 9,000원으로 줄었는데 네. 뒀으면 별일 없었겠지만 내다 판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감수하고도 내다 판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결국에는 이제 고객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가져 나가려고 하니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매도 가능한 또는 이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이 부채에 대한 미실현 손익이 6,200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지금 이제 장부상으로는 이렇게 손실로 잡혀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지금 상황이 만약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내리지 않거나 네. 또는 이 기업들 이 은행들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자산을 내다 팔게 되면 언제든지 손실로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잠재적인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자기 실현적 예언이 정말 현실이 되는 부정적인 케이스인데 은행이 어려워질까 봐 돈을 찾고 돈을 찾으니 정말 어려워지고. 근데 참 희한합니다. 과거처럼 은행들이 파생상품 같은데 잘못 투자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하는 미국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봐서 은행이 어려워졌다. 그런데 결과로서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다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채의 수요가 늘어난다. 참 이거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한국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또 한 가지 있어요. 네. 국민연금 투자했다는데 작년에 국민연금 운용하고 수요 그 손실이 가장 컸다라고 하는데 네. 이 실리콘밸리뱅크 여기에도 우리가 투자를 좀 했다고 하는데 요거 손실 괜찮습니까? 300억 원 정도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돈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못 찾죠. 그렇죠. 네. 이제는 일단은 이 예금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이나 채권 투자자는 제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이제 만약에 주식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네. 이건 이제 상각 처리를 해야겠죠. 요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양쪽 면을 다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3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아마 국민연금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투자 책임에 대해서는 아마 묻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여쭤볼게요.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는데 미국이 0.5%포인트 올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는 기존에도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연준도 여기에 좀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지난주 수요일 그 파월 의장의 발언 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거의 80%의 확률로 25bp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올려서 은행이 망했다는데 은행 상황 보고 금리를 또 급하게 올린다.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연구소 미래에셋 김석환 리서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